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은지의 기묘한 사연들이 도착하는 이곳은 수상한 매일함. 저는 선사 백김 PD입니다. 대선 직후 찾아뵙는 아직 끝났나요, 대선이? 네, 투표를 하고 돌아온 제가 당선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투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나도. 자, 그리고 현충일인데 사실 현충일 우리가 좀 크게 신경 안 쓰긴 해요. 네, 저도 처음 가봤어요, 현충원 안에를. 근데 대부분은 안에 안 들어가 보시잖아요. 지나면 다니죠. 그리고 그 안에 공원이 되게 넓게 있는데 거기 그냥 가족들 그냥 나들이 다니기도 좋게 공원도 돼 있고, 들어갈 때 특이한 점이 이제 입구에 서 있는 뭐 군인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들어갈 때 차 운전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경례를 해주십니다. 오, 멋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일원이 된 것 같고 국가에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이들하고 그냥 놀이공원 가는 것도 좋은데 한 번쯤은 손잡고 쑥 한번 아무 얘기 말고 그냥 쓱 한번 걷는 것도 아이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이슈 토크 당신이라면. 자, 최근에 그 한 회사에서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기사가 됐었는데요. 퇴사를 하겠다라고 통보한 직원에게 중소기업 대표가 몰래 뭘 탑니다. 이 설사약을 타는 게 CCTV에 잡혔어. 이게 가루로 만들어서. 네. 같이 이거 만들어가지고 타서 먹인 직원이 같이 또 혼자 네. 만든 게 아니라 네. 작당모의에서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와우. 이렇게 됐습니다. 약을 타면 공동상해입니다. 네. 상해입니다, 상해. 몸을 망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직접 제가 다니던 직장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 경찰 아닌가요? 아니, 경찰 아니고. 경찰은 큰일 났어요. 아, 경찰이 치사하게 설사약을 먹인다고? 그러니까 설사는 아닌데 네. 약간 상한 피자를 같이 이렇게 주고. 일부러? 네. 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이건 명확해. 이건 명확해. 그러니까 그게 좀 자기 딴에는 미웠나? 싫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제가 뭐 대기업은 다녀보진 않았으나 이 중소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회사, 자영업자나 이게 한 명이 들어가고 빠진 거에 대한 그 타격이 그럼요.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미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설사약은 넘었죠, 선을. 너무 짜치다라고 네, 맞아요. 얘기할 수 있죠. 네. 보통 중소기업이나 개인, 특히 소상공인들이 1년 넘게 이제 잘 숙련을 시켰어. 근데 딴 데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확 무너지는 거거든. 또 새로 뽑아서 그거 언제 해? 네, 또 체계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열받는 마음은. 열받고 약간 좀 그런 경우 있지. 그만두는 주는 약간 신경질을 좀 내기도 하고. 아니,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선을 많이 넘은 겁니다. 이건 커피 그라인더에 설사에 깔아서. 그러니까 너무 정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똥 싸봐라 이 새끼야. 아니 이거 한다고 뭐가 풀리나? 아, 마음이? 아니, 뭐 분은 풀릴 수 있겠죠. 똥 싸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생각나요. 누가 전 직장 가가지고 책상에다 똥 싸놨다는 뭐 오. 이런 네, 아니, 그런 경우 진짜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있습니다. 너무 치사하죠, 사실은. 이거 유치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자, 저희 본격적인 메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15년 차에 접어드는 40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집안의 장남으로 저와 동갑이며 유순한 성격과 자기 일에 대한 열정에 안정감을 느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혼 초부터 시작된 권위적인 시부모님의 태도와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남편의 모습 때문에 고부 갈등이 생겼고, 저는 정신과 약을 먹으며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은 대부분 시부모님의 간섭과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주변도 없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싸움의 100% 원인은요, 부부 당사자가 아닌 시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들이었고, 시부모님은 흔히 말하는 진상 행동들을 모두 하셨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시부모님이 나르시시스트 같다고 하시며 접촉을 최소화하라고 조언하시기도 했습니다. 신혼 초 가족 모임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의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뭐? 내가 엄마 말에 토를 달아? 쫙! 시아버지는 며느리인 제 앞에서 남편의 따귀를 때리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그것을 말리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시어머니에게 물리적 폭행을 자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그런 훈육 덕분에 자신이 지금처럼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하며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4년 전까지 저는 장남 며느리로서 정말 피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보다 2살 어린 시동생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시동생은 대여섯 살 연상의 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그 결혼 과정에서 저희 부부가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예단과 혼수는 아예 받지 않으셨고, 시부모님은 보유하고 있던 집 한 채를 팔아
시동생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옥탑방부터 시작해서 국민 임대 아파트를 거쳐 결혼 10년이 넘어서야 겨우 자가를 마련했는데 그 신혼집 마련 중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일부 금액을 주시기도 했지만 시동생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동생 부부는 시가의 각종 경조사나 행사에서 거의 손을 놓은 상태고요.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가 굳은 일이나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미안하다라거나 고맙다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동생은 형이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듯 대답하고 시부모님은 그런 시동생의 태도를 전혀 지적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이런 대우에 익숙해 보이고 제가 보기엔 집안에서의 서열이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이어지는 듯합니다. 10년이 넘은 며느리인 저에게는 도리와 의무만 강요하시고 말도 잘 걸지 않으시면서 동서에게는 눈치를 보면서 친근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시가에 대한 정이 완전 떨어졌고 15년이 걸려 그 마음을 정리한 듯합니다. 예전에는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무던히 노력했지만 시동생을 향한 차별적인 사랑과 저희에 대한 무관심을 보면서 열등감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당연해 보여? 나도 이제 부모님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 인정해. 앞으로 시가 식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저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머리로는 진심이 아닌 가식으로 대하고 그들의 일에 완전히 무관심해지고 싶지만 자꾸 인과응보가 있어 그들이 벌을 받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는 많은 사연 다른 부분에서는 남편분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우.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입양한 자식이나 데려온 자식 같은 경우 이게 다른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회 때문에 믿게 보여갖고 학대를 많이 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보통 장남을 더 이렇게 반대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남이 외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 쪽에 살고 있어갖고 좀 떨어져 살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이건 계기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계기가 여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뭔가 계기는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 정정할 것은 이런 겁니다. 이게 훈육 아닙니다. 이건 학대입니다. 네. 훈육 덕분에 지금처럼 바르게 자랐다. 아닙니다. 훈육 아니고 바르게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것을 폭력을 당연한 듯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인이 보는데 모욕적인 보는데 네. 아버지가 자식을 짝일 때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거고 이거는 훈육 그런 것도 아니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학대가 일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고 바르게 자라신 게 아니라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심리적으로 축소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지 본인이 잘 훈육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명확히 바꾸셔야 되고 이건 폭력적인 상황을 어떻게 용납을 합니까? 이게 지금 동서한테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들었던 생각이 동생이 결혼을 얘가 할 수 있을까라고 부모님이 내심 생각했는데 어떻게 구해와서 했네라고 하면은 조금 해줘서 고마운 마음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쓰레기를 데려가줘서 고마워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그래서 괜찮은 애 하나 해서 잘 결혼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긴 한데 첫째는 확실하게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완전히 내가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그렇죠. 방향대로 가야 되는 애니까 며느리도 한 세트로 그냥 우리가 하고 그렇죠. 싶은 쪽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만만한 그렇게 입장으로.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당연히 일정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아무리 혈연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에 대한 뭔가 그런 그 관심과 사랑을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답답하신 것 같은데. 답답하죠. 인정을 왜 받으시려고 할까요? 근데 이제 저도요. 그건 남편 때문에 그런 거죠. 남편이 지속적으로 그래 왔고 네. 그리고 이 사연자분도 아무리 그 쓰레기 같은 시부모니라 하더라도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사연자의 마음도 이해는 해요. 당연히 도리는 하고 싶고 근데 그 시부모님들이 선을 넘은 거죠, 사실은. 당연하죠. 근데 벌을 받기 원하는 마음은 100번도 1000번도 가져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나는 그런 훈육 덕분에 잘 자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잘 자란 게 아니라고. 그렇죠. 예. 저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난 잘 자랐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로. 그래요? 지금 엄마는 모시고 살고 계시지만 네. 너무 힘들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같이 살지만 말을 안 해요. 엄마랑 거의 정말 최소한의 말만 하고. 네. 근데 가끔 지금 연로해져서 되게 작아진 엄마가 불쌍할 때가 있죠. 측은하고. 네. 근데 말 시키는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옛날 기억이 나죠. 그리고 다시 시작돼요. 네. 그게 지금 40년간 제가 반복해온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는 15년도 지나셨고 그렇죠. 시부모님하고 더 이상 이렇게 뭐 연결 안 해도 되는 거면 나는 그냥 끊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이거 정서적으로 끊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근데 그 나르시스트 부모를 가진 친구들이 자꾸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남 학대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들은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먹잇감이 된 사람들을 한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나 때문에. 이게 사실 상보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걱정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벌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싫은 너 거지. 착한 거야. 그렇죠. 예.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하지. 당연히 천벌을 받을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과 남편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분리는 해야 된다. 특히 시동생과 동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엄격하게 차단을 하시라. 네. 그리고 지금 더 괴로운 건 뭐냐면 또 그럴 겁니다. 뭔 일이 있으면 니네 돈 좀 내라. 뭐 해야 와서 뭐 소위 말하면 제사도 지내고 뭐 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하지 마.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만해요. 네. 제사 우리끼리 지낸다고 해요. 종교를 개정했다. 네. 우리 바꿨다. 그래. 시부모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잖아요. 두 네. 분이 그냥 잘 사시잖아요. 동생도 있잖아. 며느리도 있고. 그러니까. 물고 빨고 하는 걔네들끼리 살라 그래. 그렇죠. 본인을 이렇게 모욕하고 상대를 하는 부모님들을 그렇게 굳이 대우해줄 그렇게 필요가 필요 있나? 그래요. 필요한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불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최소한만 하시면 됩니다. 진짜 예. 진짜 최소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15년 동안 했잖아. 하셨잖아요. 그 정도 충분하죠. 요즘 며느리 누가 15년 동안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한 것도 그냥 잘하신 거지. 원래는 그 남편이 뺨 딱 맞으면 며느리가 이러면서 아버지 가슴팍을 밀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뺨은 못 때리니까. 이 드라마 재밌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때린 건 아니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당황을 했을 거야. 근데 신혼초인데 경주도 처음엔 당황했어. 엄마가 좀 이렇게 비슷하신 걸 이제 같이 사니까 경주도 처음에는 그 반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애가 그런, 그렇지. 그런 상황이 당연히 처음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상상을 못했으니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그때 이제 네. 어머니 그만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그 가장입니다. 네? 이제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가정이 중심인 거예요. 윗세대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러운 게 뭐냐면 지금 시부모님은 따로 살고 계신 게 정말 부러워요. 진짜 좋겠다. 저의 꿈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 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문득이 대박을 나야 왜 되잖아. 이렇게 문득 좀 오세요. 오세요. 구독하고 그러니까. 문득 좀 들리고요. 네. 문득 광고로 끝나는구나.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매년 황당하고 불쾌한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15년 전 고작 몇 달 만났던 전 남자친구가 지금까지 거의 매년 한 번씩 밤에 톡을 보내옵니다. 매년입니다. 매년. 전 늘 답도 하지 않고 수신 거부 후 삭제해버리지만 그가 전화번호를 바꾸는지 어김없이 다음 해가 되면 다시 연락이 옵니다. 문제는 그 톡을 받으면 며칠 동안 밥맛이 떨어질 정도로 기분이 더럽다는 겁니다. 톡의 내용은 기역, 이응, 리을, 이응, 기역 등등 아무 의미 없는 알파벳 한두 자 정도입니다. 그 메시지를 수신 거부하기 위해 채팅창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문에 일 표시가 없어지는 것조차도 기분이 불쾌합니다. 그 시절 저는 그를 통해 숨 쉬듯이 거짓말하는 인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허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대화 중간중간에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서 뭐가 진짠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사소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구구절절 다 적다가 사소한 게 수천 가지라 그냥 지웠습니다. 대부분의 말들이 거짓이고 사사건건 제 흉을 보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애정 결핍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는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기분이 좋았는지 저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지금도 죽을 수 있는데. 보여줄까? 아 그래? 라며 대충 반응했더니
반응이 미적지근했던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도로 중앙선으로 뛰어들어가 두 팔을 벌리며 웃더군요. 새벽 1시쯤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연애 중에도 전 여자친구를 염탐하며 저한테 보여주는 등 집착이 있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직접적인 스토킹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은 여전합니다. 경찰 친구는 몇 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캡처 등 증거를 모아두다가 선을 넘으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남편을 껄껄껄 웃으면 전화 오면 한번 받아봐. 남자들 이런다니까. 모른다니까. 남편 이게 미련한 곰탱이 새끼네. 진짜. 라고 하는데 저는 전화까지 오면 그때는 신고할 생각입니다. 문제는요, 이 매년 반복되는 짜증스러운 불쾌한 감정이 단데 이걸 증거로 남기기 위해 일부러 대꾸까지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찰 친구 말로는 내년에 또 톡이 오면 한마디라도 던지고 증거를 만들어두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예 무시하는 게 맞을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아주 궁금하긴 했어요. 이 15년의 특정 날짜에 오는지 안 오는지가 궁금하긴 했는데 같은 날짜나 시기. 그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네. 뭐 말도 아니고 기억 이건 뭐야? 제가 보기에는 얘는 이 사연자분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찝쩍거렸던 애들한테는 계속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한테 네, 기억, 뭐 두 그렇게 번째한테 하기도 하고. 니은, 네. 디귿디귿, 리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뭐 열흘에 한 번씩 자기가 찝쩍거렸던 여자 한 20명에 계속 돌아가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 와. 그럼 이게 범죄냐? 당연히 일정 정도에서는 스토킹에 해당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처벌 가능성은 낮죠. 왜냐하면 걔가 변명을 하겠죠. 잘못 눌렸다. 잘못 눌렀다. 내용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있으면은 스토킹에 들어가지고 내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 차다가 이렇게 눌렀다고 그 지랄 하겠죠. 와. 다만 남편의 반응은 잘못된 거예요. 남자들 진짜 왜 그래? 껄껄껄 웃으면서 남편들 왜 받아봐. 그 남편들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다 괜찮다고 하는 거야? 여기에 제가 뜨거운 고기 그림이 떨어졌을 때도 경주도 그 고깃집에서 그 화로를 옮기다가 뜨거운 고기 그림이 여기 떨어졌어. 그랬더니 갑자기 사이다 달라고 하는 애 정상이에요? 밥 먹다가도 누가 오셔가지고 사인해달라고 해서 저 식사하고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나 그냥 해줘. 남이야 완전 남이야. 해줘 안 나요? 왜 그래?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거랑 되게 비슷한 일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사연이 바뀌었어요, 우리 지금. 아니 비슷한 일이 뭐냐면 알았어요. 같이 연극하는 거기에 커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맨날 오시는 팬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서 이 여배우한테 너무 스킨십을 이렇게 안 되지. 해가지고 여자애가 다음에 찍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했더니 그 옆에서 남자친구가 찍어드려. 그러니까 이 모질이들이니까 모질이들. 다행히 그거는. 이거 모아서 특집 한번 하자. 모질이 특집. 여러분, 모질이 특집. 사연 보내주세요. 경찰 친구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겁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찌질한 인간인데 그 찌질한 게 여러 사람한테 자기의 범죄를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건가요? 남자친구가 헤어졌어. 근데 이 고통을 다른 남자 5명, 6명한테 나누는 거지. 나누면서 하는 거죠. 근데 범죄가 안 될 정도로 했죠. 그러니까 찌질한 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맞고. 그러면은 딱 이 사연자분께 대응법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경찰 친구 말대로 뭔가 여기서 대화를 유도해서 증거를 남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 사람한테 어떤 경찰서에 누군데 이거는 스토킹이다? 그렇죠. 스토킹 될 수 있다라고 그 사람한테 경찰이 알려주는 게 좋죠. 그러면 이러면 그 허허했던 남편이 안녕하세요 안나 남편입니다.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연락 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시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경고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당사자보다는 왜냐면 당사자가 이제 이렇게 일을 없애고 뭘 연락하면 그걸 또 해갖고 또 딴짓을 할 거예요. 이런 인간들은. 그래서 당사자가 연락하는 건 조금 계속 걸리는 거고. 함정 그 사무소 같은데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그래서 연락을 그래서 해서 좀 그럼 처리해달라. 보통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경찰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직접 이렇게 하면 그 경찰도 꺼려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사건화가 안 된 상태인데 이게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명확한 거는 이게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내면 리을 막 이렇게 오잖아요. 쌍시읒 비읍 이렇게 보내면 초성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근데 서로. 그것도 장난치 또 지랄을 하겠지. 그런가? 무시하는 게 답인데 문제는 이 분은 무시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오니까 15년 동안 그런 거죠. 대단하다 이 끈기도 진짜. 그렇죠. 아우, 알겠습니다. 다음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아침까지도 자꾸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어젯밤에 9시쯤에 여행을 마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차에서 짐을 꺼내고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가 지하로 들어와서 동 입구를 찾느라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짐을 다 챙기고 우리 동 입구로 향했는데 아까 그 배달 기사분이 입구에서 호시를 누르고 계셨고 아, 우리 동 라인 배달 오셨나 보다 싶어서 같이 입구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 기사분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엘베 옆에 거울이 있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제 옆 얼굴을 몇 초 동안 응시하는 걸 보게 됐어요. 왜 저러지 싶었지만 왠지 무서워서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치진 못했어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저보다 더 높은 층을 누르셨고 저는 제 층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리면서 문득 그 기사분이 자기 얼굴 앞으로 폰을 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사진을 찍는 듯한 각도였고 저는 이미 그 전부터 그분을 의식하고 있던 상태라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중간쯤 올라갈 때쯤 그분은 들고 있던 음식을 바닥에 내려놓고 폰을 들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폰을 보시나 했는데 제 층에서 엘베가 멈췄을 때 갑자기 폰을 얼굴 쪽으로 드는 모습을 보고 설마 사진 찍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분은 제 얼굴도 알고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제가 타고 온 차도 봤으니 제 차 번호까지 알고 있겠죠? 다행히 제 차량은 휴대폰 번호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두어서 현재는 번호가 안 보이게 설정해 두긴 했어요. 그래도 뭔가 찝찝하고 신경이 자꾸 쓰여요. 물론 진짜 사진을 안 찍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찍은 거라면 왜 그랬을까요? 혹시 무슨 범죄에 쓰이진 않을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요? 라고 도착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예민한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과거에는 캣콜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캣콜링. 아, 예. 캣콜링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지나가는 여자 저 불러요. 당해봤어요. 네. 저 당해봤어요. 저 이런 거. 네. 이런 행동에 대한 재해석이 되면서 일종의 뭐라고 하냐면 성적인 추궁거림 네. 쪽으로 해석이 되고 사실 그게 더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거죠. 자기의 주변에 있는 여자의 사진 찍어서 앨범처럼 보관하는 그런 성범죄들인데 예전에 소란의 그때 자기 그런, 애인 사진 몰래 찍어서 공유하고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성매매 여성의 성기 사진을 찍어서 그냥 얼굴이랑 같이 박제해 갖고 이렇게 하는 놈도 있고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으니까 네. 수직광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굴 수직광 그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상업적인 부분은 그런 얼굴을 팔아요. 사진 찍어서. 그냥 네. 얼굴만? 네, 얼굴만. 사이버상에서 얼굴 사진 수집하는 놈들이 따로 있어요. 그걸 파는데 이런 방식으로 경우도 있고 이제 이 경우는 그거보다는 사실 근데 특정한 직업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배달 받는 분들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수집하는 애들. 근데 절대 배달 라이더를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연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이 기분 나쁘신 거 맞고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 맞고 이 사람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위험성은 있다는 건 확실하고 네. 왜냐하면 이분은 차, 주소, 그래서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법안도 고민하는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배달 라이더들이 성범죄자들이 취업 못하게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지금 이분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위험성이 현실적이에요. 사실은. 20대 초반, 30대 이런 분들이 느끼는 실제의 위험도는 체감도는 높아요. 아니 뭐 이제는 밖에 다닐 때 마스크 끼고 다녀야겠네. 그러니까 얼굴을 이용하는 범죄가 생기니까 딥페이크 같은 것도 생기고 그걸 가지고 또 딴짓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걱정이에요. 이게 뭐 실제로 그 배달 같은 그런 것처럼 해서 치고 들어가게 해가지고 문 열고 그런 성범죄했던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에 타실 때는 남자 혼자 이렇게 탈 때는 타시지 안 타는 말고. 걸로. 그렇죠. 이래야 돼야지. 맞아요. 저는 진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 내가 실례지 사실은. 네. 아예 몸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대가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은 아니 상대가 뭐 이렇게 하고 있던 남자분이랑 둘이 타면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빈틈을 등을 보이지 않겠다. 특히 이제 이런 라이더분들이 헬멧 쓰고. 네. 그러니까 안 보여. 다 가리고 막. 가리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자분들이 당연히 무서워하는 거죠. 전 오히려 말을 시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무서우니까. 치킨인가 봐요. 냄새 맡고 피자인가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혹시 그 빤히 봤을 때 대처법이 네. 한번 봐봐요.
어우, 이렇게 하면. 잠깐만. 놀라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라게 되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어때요? 어. 아, 자, 이 표정 연습합시다, 다들. 진짜 너무 이게 남성분들도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너무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잠재적 범죄자 취급당한다라고. 그렇죠. 그건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몰라. 근데 폐쇄된 공간이잖아. 폐쇄된 공간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야 돼. 그거 어떻게 빤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공간에서 오픈되고 사람들 많은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이 아주 제한된 공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 핸드폰을 할 때도 사실은 핸드폰 에티켓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누가 이걸 이렇게 봅니까? 이렇게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걸 누가 이렇게 들어요? 이분은 당연히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그쵸. 잘못된 거죠. 당연히 이거는 누가 봐도 네. 사진 찍을까봐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심지어 이제 이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하철에서 항상 올라가잖아요. 출퇴근할 때. 그런데 이게 혹시 오해를 살까봐. 내가 핸드폰을 보고 이게 뭐 올라갈 때 촬영이나 보고 네. 있으면 그것도 되게 좀 신경 써서 안 하고 에스컬레이터 할 하거든요. 때도 사실 남자분들이 사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뭐 에티켓. 그저 남자를 의심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아이, 내 와이프. 남자친구 또 비슷한 두려움이 있을 테니까 같이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힘겨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아까 그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동차 앞에 내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를 까맣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안 있게. 보였게. 근데 요즘에 다른 번호로 해서 할 수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상 번호. 이렇게 해서 오게? 그 그거를 번호로 쓰세요. 전화하면 나한테 전화가 오는. 네. 그 서로 그렇게 하셔야지 본인의 번호를 핸드폰을 노출하면 절대 안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번호가 일상화돼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얼굴도 그렇고 네. 이게 다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것 저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네. 자, 어쨌든 저희 크라임 플러스 유튜브 채널 꼭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곧 이만이죠? 안 됐을까? 안 됐죠? 되게 눈이 엄청 간절했어, 지금. 그러니까. 안 됐을까? 간절함이 필요해, 저 간절함이.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자. 대선도 했겠다, 끝났겠다. 네. 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저희 여러 가지 사연 크라임의 팟빵닷컴으로 보내주시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네. 건강하세요. 바이!